2021년 전기차 시장 개화와 함께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친환경차는 더욱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애플까지 모빌리티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 판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 자율주행 기술까지 2021년 모빌리티의 진화 어디까지 왔으며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시죠? 비록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얼굴조차 보기가 쉽지 않은 설 명절이긴 하지만 멀리서라도 사랑과 안부를 전하면서 마음만은 따뜻한 설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훈훈함 조금 보태드리려고 하거든요. 야심차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 특집 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음도 계좌도 좀 부자 될 수 있는 꿀팁 많이 받아가세요. 든든하게 복채 들고 오신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명쾌함을 갖춘 젠틀맨 김동현 전문가 나와주셨고요. 명절하고 딱 어울리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푸근하고 따뜻한 문서진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든든하게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저희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제를 선정을 해봤거든요. 먼저 보겠습니다. 2021년 모빌리티를 잡아라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초에 가장 핫한 이슈가 애플과 현대차가 과연 동거가 가능할까?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에서 아마 수익들 많이 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바퀴 달린 모빌리티 그야말로 전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으로 제가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 두 분께 궁금한 게 이 모빌리티 혁명이 내 계좌 수익을 결정할 핵심적인 요인이 될까? 김동현 전문가님 먼저 답변 주세요. 뭐 당연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변하는 방향이 여러분들 투자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핵심 포트폴리오가 그 세상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세상이 가장 크게 변하는 산업과 해당 종목을 투자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은 답변을 내주셨습니다. 문서인 전문가님은요, 핵심이 되겠습니까? 수익 계좌를 불리는데. 네, 뭐 저도 당연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차가 있는 포트와 없는 포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뭔가 좀 어떤 문구가 또 생각이 납니다. 예. 네, 확실하게 시장의 주도군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주도 섹터가 있냐 없냐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트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니까 충분히 이쪽 관련 부분에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셔서 포트에 많이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편안한 올 한 해를 보내려면 무조건 포트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두 분 다 예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주도주는 뭘까? 지금 방금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누구나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전기차입니다. 아직 하지만 저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게 많이 전기차가 돌아다니지는 않고 있잖아요. 전기차의 이제 성장의 초입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주가를 보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세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세상 주식이 아닌 테슬라를 보고 계십니다. 괴력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면은 불과 몇 년 동안, 1, 2년 동안에 25배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업체들도 뒤지지 않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는 아마 여러분들의 포트에서도 지난 한 해 그리고 올해까지도 아마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LG화학은 지난 4분기부터 랠리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지금 황제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주가가 3.5배나 점프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만만치 않죠. 삼성 SDI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몰라보게 가격 레벨대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신규로 내가 탑승할 수 있을까? 이미 남의 주식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두 분께 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서인 전문가님, 탑승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그럼 들어볼게요. 네. 심플하게 예스 해주셨고 김동현 전문가님은 워낙에 저랑 방송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예상 가능한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요.
맞으세요? 사도 되는 게 아니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 사야 된다. 네. 네, 사도 된다가 아니라 조금 더 강하게 뉘앙스를 조금 실어주셨는데 먼저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이유를 조금 들어볼게요, 문서현 전문가님. 일단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잠시 그러니까 부담 때문에 지금은 좀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종목들도 지금은 좀 위에서 좀 매물대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이건 이제 매물대 소화 과정인 거지 산업의 이 사이클이 꺾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지금 김수경 앵커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아직까지 시장 침투율을 감안한다면 더 많이 간다. 이제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 기관이라는 거에서 네. 지금 전기라는 쪽으로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1, 2년 가고 끝날 흐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지만 주식도 그렇지만 전기차를 사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문서현 전문가님. 저는 충분히 네. 있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전기차들을 많이 몰아보고는 있거든요. 뭘 살지 있는데. 아, 제가- 진짜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건 안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루시드 모터스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물론 뭐 아직까지 스펙 상장이 확정은 안 됐지만 네. 그 관련 종목도 저는 투자도 하고 있어서 루시드 모터스가 만약에 나온다면 한번 사볼 만한 의향은 있습니다. 네, 어떤 주식을 사서 돈을 불려야지 나도 루시드 모터스의 탑승자가 될까 이 생각들도 같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 테슬라 유저? 네, 아마 지금 몰고 계신 뭐라고 해야 돼요? 아까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오너라고 맞아요.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체감을 먼저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사야 된다라는 답변에 대한 근거를 조금 대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그 전기 차량 아직까지 뭐 많은 분들이 좀 접근에 있어서 편하게 왜냐면은 일반적인 대중은 편안함을 더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더 불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변화의 과도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혁신적인 어떤 제품군들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오토모빌이 있고요. 뭐 혹은 세탁기, 뭐 워싱머신도 있고 저 아래쪽에 쭉 보면 그 이전에 뭐 1900년대 초반 데이터들이 많아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밑에서 아래쪽에서 한 세네 번째 정도에서 DVD 플레이어가 있죠. 네. 여기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 이 DVD 플레이어와 레코더가 1997년도에 이제 시장에 이제 출시됐어요. 그때 이제 이게 옆에 수치가 1년에 시장팀 침투를 몇 % 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시면은 다른 그 뭐 90년대 같은 경우 기술 혁신이 좀 늦었지만 그러니까 900년대 이 초반은 1990년대나 2000년대 이 시점부터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DVD 플레이어가 출시되자마자 1년에 10%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 한 해 한 3.3% 정도 평균 침투가 됐습니다. 이건 무슨 어느 제품으로 비교하면 되냐면 뭐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플레이어 네. 이 시장을 DVD 플레이어나 레코더가 얼마나 빠르게 잠식했느냐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그 뒤에 보시면은 그게 이제 10%에서 30%까지 늘어나는 기간 동안은 1년에 10%씩 침투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걸 이제 예. 이게 산술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10%까지 3년, 그리고 30%까지 3년, 그러니까 6년이면 30% 침투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전기차가 현재 침투율이 한 작년 기준은 4% 정도 봅니다. 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침투율이라면은 올해 기준으로는 뭐 8, 9%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벌써 4분기 판매량이 폭증했다라는 게 계속 기사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전기 차량이. 예. 이렇게 되면은 제가 요 이야기는 데이터를 자료를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제품이 나오면 한 15%까지 올라가면 그게 보편화가 돼요. 근데 10%를 넘기지 못하면 시장에서 그냥 매니아층에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예를 들어서 예. 뭐 우리가 3D 뭐 프린터 같은 거 있죠. 네. 예전에 주식시장에서 3D 프린터도 붐이 있었고 뭐 혹은 드론 같은 경우에도 뭐 마치 드론 세상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침투율이 10%대까지 진입을 못하고 그냥 매니아 제품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케이스군요. 그렇죠. TV 중에 저희 한때 아바타 예. 나오면서 3D 그 TV도 예, 저도 샀었거든요. 근데 쓰질 않아요. 아, 사셨어요, 예, 그때. 그런 느낌, 맞아요. 그때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맞죠? 맞아. 기술이 이제 혁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런
대체 제품과의 소비자로서의 비교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15%가 넘어가면은 이건 이제 완전한 보편화가 된다라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고비가 이제 22년 정도 되겠죠. 2022년도까지 갔을 때도 이 전기차의 보급률이 층투율이 15%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50% 혹은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그때는요. 근데 한 예. 가지 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은 투자가 가장 쉬운 건 10%까지예요. 그러니까 10%까지는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와 관련한 모든 산업이 다 올라갑니다. 주식 투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거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뭐 그 블랙베리 같은 종목도 당시에는 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가 넘어가면 이제 10에서 20%부터는 변별이 생겨요. 거기서 이제 그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네. 이제 그 경쟁이 그때부터 경쟁이 심화되니까 신규 사업자들이 마구 들어오기 때문에 그 10%에서 20%까지는 선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4%면 한 내후년 정도까지가 10%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보는 거니까 네. 21년, 22년까지가 가장 쉬운 전기차 관련한 섹터에 그리고 이 산업의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중요한 지금 시기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어떤 주식을 사도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간이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지금 공통된 시각을 저희가 읽어봤는데 요즘에 저희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완성차들입니다. 뭐 현대차라든가 GM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모빌리티의 어떤 선도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주가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료 한번 준비한 거 같이 보시죠. 테슬라도 진화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네, 이런 포부를 밝힌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는 GRD 지분 인수권도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뉴스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포드도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BRD는 계속해서 어떤 고기술을 자랑을 합니다. 이런 부분 언급하면서 한 번 충전으로 많이 간다고 해요. 네, 600km까지 달리는 전기차 배터리 양산. 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인 것 같아요.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들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가 갑이냐, 누가 더 투자가 유망하냐, 이런 거는 또 한번 생각을 하신 단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어떨까요? 뭐가 더 좋습니까? 문선희 전문가님. 완성차입니까? 배터리입니까? 좀 당연히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나라 2차 전지 지금 현재 업체들의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얼마나 빨리 먼저 전환하냐. 네.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빨리 누가 전환하냐. 이게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최소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 시점은 지금부터 한 5년이거든요. 빨라도. 5년 이 안까지는 네. 여전히 2차 전지가 확실하게 이 주도권을 더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들의 메이커들이 좀 안일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빨리 전기차 시대,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빨리 전기차 시대를 이끌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선슬라가 될 줄이야.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인 산업이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내연기관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수직 계열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엔진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자체 엔진 기술이 없으면 누군가 엔진을 사와야 되는데 누가 줍니까? 그 엔진을 잘 안 주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엔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하물며 뭐 헤드램프라든지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오려고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은 지금 주요 메이커들이 그것들 다 수직 계열화 해버리니까 물론이죠. 일부 다른 제품들을 못 준단 말이에요. 경쟁사에 쉽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지낸 것 같아요. 여기서 자기들 캐파만 가지고 있었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그 핀란드의 그 노키아가 사실상 이제 원래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노키아는 삼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블랙베리는 자기들 내에서 이 내부에서 적이 생길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적만 단속을 했었는데 이제 애플이라는 외부의 적을 밖에 있었던 전혀 다른 외부의 적을 신경 안 쓴 거거든요. 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뛰어들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바뀌었고. 거잖아요. 이 전기차도 그런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전기차로 갈 거라 생각은 했겠죠. 네. 근데 자기들끼리만 생각한 거예요. BMW 별로 아직까지 안 하는데, 벤츠도 별로 아직 안 하는데, 폭스바겐도 다 느리구나. 같이 자기들끼리만 본 거예요. 근데 그 밖에서
테슬라가 만들면서 완전 뛰어들면서 이 시장을 바뀐 거잖아요. 사실 그때 그 완성차 업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라고 뭐 볼 수 그렇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약간 테슬라를 무시하는 경향도 있긴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 쪽에 수직 계열화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이 전기차는 만들기가 좀 쉬워진 게 다 수직 계열화가 안 됐거든요.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예 다르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배터리사가 갑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 어느 정도 파워트레인 기술만 있으면 이건 내 사오고 전기 배터리 좋고 다 수직 계열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레고처럼 모듈 작업을 해버리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연기관 차들 완성차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품사들이 오히려 더 지금은 갑인 거죠. 예, 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또 한 번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건 전고체 배터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런 그 자동차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예.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걸 누가 먼저 다시 가져오냐에 또 전 또 승부일 것 같긴 한데 아까 얘기하신 그 5년보다 충분히 빨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있을 수도 5년이라는 있겠죠. 시간보다. 예,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최근에 뭐 퀀텀 스케이프라든지 예. 뭐 그다음 솔리드 파워라든지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좀 빠르게 그러니까요. 올라오고요. 요거는 하나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그 사실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에서 최고로 기술력이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어디요? 퀀텀 스케이프도 아니고요. 어디요?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이고 네. 근데 그 지금 그 울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왜 혼자만 알고 계세요? 어디예요? 비상장입니다. 울산이에요? 울산입니다. 울산 출신이시죠, 김동완 전문가님. 아세요? 울산입니다. 아실까요? 네. 저만 모르나요? 그러니까 네. 이 그 특히 이제 단결정 관련 기술도 지금 뭐 테슬라가 뭐 단결정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건식 방식으로 따로따로 하는데 울산의 그 회사는 그 기술을 한 번에 합니다. 건식 방식에서 이게 쉽게 단결정을 같이 뽑아내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상장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네. 제가 보니까 그 투자가 돼 있는 벤처 캐피탈이 예. 계속 꽁꽁 좀 숨겨놓고 하고 좀 뒤에 상장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IPO가 나오게 된다면 한번 우와, 공략해볼 만한데 어쨌든 핫하겠는데요? 기분은 좋죠. 우리나라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쪽이나 이쪽에 네. 기술력으로는 제일 앞서 나가 있긴 합니다. 전고체 SDI에 삼성 SDI예요. 삼성 SDI가 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이 확 올라갔죠. 네. 삼성 SDI 꺾이고. 그렇죠. 이게 숫자 때문이 아니에요. SK 이노베이션 적자 났고. 그렇죠. 숫자는 LG화학이 잘 나왔고 그리고 삼성 SDI는 시장 기대보다 약간 못 미쳤고 네. SK 이노베이션도 숫자는 별로 안 좋았는데 SK 이노베이션은 급등을 했고 삼성 SDI는 지금 주가가 부진하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 전고체예요. 예, 전고체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 SDI는 지금 전고체 쪽에서 투자를 제일 많이 해놓은 쪽이 도요타랑 삼성 SDI예요. 근데 삼성 SDI가 근데 시장은 이거예요. 니네 언제까지 전고체 기다리면서 캐파 안 늘릴래?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추가 투자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시장 당연히 할 거라고 봤거든요. 예.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이 치고 나왔죠. 예, 120 이상 플러스 알파까지 가겠다. 2024년까지.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점유율 3위권까지 가는 거거든요. 시장 점유율 3위권까지 가고 그러면 SDI가 뒤로 밀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에너지 효율이나 혹은 안정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래 배터리는 궁극적으로 전고체일 거라고는 하는데 꿈의 기술일 거다. 예. 지금 리튬 이온 전지 자체가 이게 NCC 비율 자체가 니켈 비중을 최대한 적게 쓰면서 가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이미 커졌는데 미래 기술을 기다리면서 현재 이 먹거리를 놓치겠느냐. 아하. 이런 게 사실 전고체 쪽에서는 그걸 좀 저희가 퀘스천이 반드시 있는 캐치를 거예요.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을 주신 게 완성차 아니라 2차 전지 업체가 갑이다. 같은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갑이다. 근데 2차 전지가 네. 저는 갑이라고 보고 근데 완성차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올해 유망주 다른 코너에서 진행을 할 때 예. 한 가지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2차 전지는 뭐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으로 보더라도 현대차를 주목을 해야 된다. 현대차 봐야 돼요. 현대차 봐야 된다라고. 근데 이미 제가 봤던 포커스가 아니라 애플카로 올라와서 조금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2차 전지는 저는 사실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GM에 투자를 할래? 네. BMW나 벤츠를 전기차를 보고 투자를 할래?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갸우뚱할 거예요. 왜냐? 이미 내연기관에서 충분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충분히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사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현재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아랫돌 빼서 위로 올리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내연차를 팔아서 그렇죠. 결국엔 전기차를 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시장 파이는 똑같다. 요 네. 얘기죠. 그런데 예. 여기서 만약에 저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현대차의 아이오닉이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혹시 될 수 있다면 아 그렇게 비유하세요?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 현대차의 잠재력은 엄청난 게 된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에서 20%의 침투율 구간에서는 그 승자 독식 구조로 슬슬 재편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이 iOS의 애플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삼성으로 쫙 갈라져서 가고 나머지는 밑에서 다 추격자가 될 그렇죠. 상황이죠. 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완성차 기업인 현대기아차 그룹이 만약에 패스트 팔로워가 돼준다면 이 전기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는 완벽하게 테슬라예요. 네. 모든 기술이 지금 테슬라 그 스케이트보드 방식을 다 따라간단 어쩔 수 말이에요.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 코나는 네. 코나는 그 방식이 아니었어요. 앞에 엔진룸 앞에 뭐 인덕터 이런 게 다 있고 배터리가 뒷자리 쪽에 이렇게 쌓아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간 효율성도 그렇고 아 저게 맞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전기차 시스템이 다 스케이트보드 방식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 구조가 이제 가장 먼저 따라가고 있는 쪽이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리고 볼보가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쪽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시장성에서 만약 현대차가 좀 빠르게 치고 나와준다라면은 네. 뭐 지금의 가격대보다 훨씬 높은 가격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아이오닉 상품성을 좀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이오닉을 얼마나 팔까요? 네, 현대차도 여기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만한 종목이라는 점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분이 너무나 사이좋게 의견이 엇갈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다 예스로 답변을 주셨고 배터리가 갑이다까지가 지금 답이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서 조금 의견이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연스럽게 내가 전기차를 두 분은 사자고 얘기하셨지만 나는 정말 용자가 아니라 못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차선책으로 선택하시는 게 바로 수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글을 제가 발췌를 조금 해봤는데 함께 좀 보시면은 최근 기사 아니고 4년 전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전기차 플랫폼과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기사글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14년경이죠. 뭐 날짜는 조금 다양하긴 한데 그 당시에 2017년에 포스코케미칼의 주가를 한번 보시죠. 네,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바로 수직각으로 올라갑니다. 1차 레벨대가 완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쉬다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차 랠리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수소차 얘기를 꺼내면서 전기차를 먼저 언급을 드렸냐면요. 이런 향기가 난다라는 게 느껴지는 움직임이 똑같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수소 관련된 지금 인프라 구축 경쟁 굉장히 강합니다. 뭐 수소 경제라고 지금 현재 현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수소 경제 쪽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스테이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반응을 한번 보시죠. 네, 탑픽으로 효성 첨단 소재 대표적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주가 반응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거의 못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드디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수소 모멘텀과 함께 포스코케미칼의 2017년 차트 기억나시죠? 그것과 조금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한번 착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네, 김동현 전문가님. 저의 어떤 추측과 연관성을 조금 동의를 해주실지, 네, 이런 4년 전의 전기차 냄새가 수소차에서도 난다. 동의하실까요? 저는 수소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수소차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전기차 쪽에서 시장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현대기아차는 수소차를 하나의 뭐랄까 그 사업 포트폴리오로서 그러니까 출발선에 말을 같이 세워놓은 네. 뭐 그런 구성이 아니었나 싶어요. 혹시라도 수소차 쪽으로 어떤 그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많이 할 경우에 우리가 혹시라도. 먼저 치고 나가자 이런 준비 정도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뭐 수소 경제와 함께 좀 더 이슈가 됐을 뿐이지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기차는 우리 전기는 지금 일상에 이미 다 이게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충전망 자체는 충전소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소 충전 인프라 자체는 쉽지 않죠. 간단치 않습니다. 정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자동차라는 건 사실 승용차로서 일부 개인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수소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쉽지 않은 수준이고 요즘 기사들 보셨겠지만 뭐 강원도에는 충전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네, 네. 뭐 어디 뭐 강릉에서 원주 가서 충전하고 다시 강원도 가면은
얼마 또 없어요. 없어지고 스테이션이 이런 없고 폭발.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네. 그 아이오닉이 휠 베이스라고 바퀴 사이가 3m가 되거든요. 그 3m가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 에쿠스 레쿠스? 예, 최거함 세단들이 휠 베이스가 3m 정도예요. 아, 넓구나. 근데 그 아이오닉이라는 네. 중중형 SUV의 휠 베이스가 3m가 나와요. 3m예요? 왜 그러냐면 예. 엔진 없죠. 연료 탱크 없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바퀴 축거를 최대한 길게 뽑을 수 있는 거죠. 이 모터만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런데 수소차는 앞쪽에 스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엔진처럼 엔진룸에 스택이 있어야 되고 뒤쪽에 탱크가 어쩌면 지금의 연료 탱크보다 더 커야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간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렇겠어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 불편한 걸 보조금은 지금 되게 많이 줘요. 주객 전도된 것도 아니고 차가 이렇게 큰데 네. 내가 앉을 자리는 없고 이럴 그렇죠. 수도 있겠어요. 예. 보조금이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 네. 그거 뭐 처음에 차 살 때 보조금을 뭐 전기차는 지금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소차 보조금 1,000만 원 더 받는다고 해도 일상이 불편해져 버리는데 그렇죠. 그게 쉽게 보급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상용으로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요. 상용으로는요? 상용차는. 왜냐하면은 이게 그 탱크를 크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충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아, 휘발유보다 더 빨라요. 아 그래요? 꽂으면은 바로 충전될 정도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그건 이제 뭐 상용 트럭이라든지 그런 국가에서 충전 인프라를 관리하고 물류 인프라를 그쪽에 연결을 시킨다면 그 상용 쪽은 그래서 니콜라가 그렇게 트럭을 계속 뜨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예. 좀 한정된 성장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니악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전 보편적인 성장이 돼야 되는데 수소차는 일부 어떤 사용자에게 국한되는 시장 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도 좀 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확실히 전기차하고는 다르게 보시네요. 네. 네. 냄새 안 난다고 하셨어요. 냄새 납니까? 문서현 전문가님은 안 나세요? 저도 이제 냄새는 안 납니다. 전혀 안 나세요? 네, 전혀 안 나고요. 저만 났나 봐요. 제가 이제 계속 예. 저도 지금 김동현 전문가님 이야기를 차와 관련돼서 거의 다 하셔가지고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거든요. 상용차 쪽은 가능하다. 예, 상용차 쪽은 왜냐하면 뭐 수소 스테이션을 하기가 좋잖아요. 대부분 상용차들은 차고지도 있고 하니까 해볼 만한데 당연히 이제 이런 이 승용은 좀 어렵다. 예, 뭐 공간 관련 부분도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수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쪽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에너지는 확실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는 오히려 그 ESS보다도 수소 쪽이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만들면 그걸 보관하는 걸 ESS로 보관을 하잖아요. 네. 근데 ESS의 이제 단점은 그거예요.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방전이 됩니다. 너무 많이 노출됐어요. 그렇죠. 단점이. 그리고 이걸 또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곳에 송전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ESS가 물론 뭐 에너지 저장한다는 건 좋은 건 있지만 성장할 수는 없다. 근데 이 친환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이 그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지금 친환경으로 돌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수전의 방식으로 해서 수소로 바꾸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소로 만들어 놓으면 네. 탱커에 실어 나르면 얼마든지 이동이 용이하죠. 수송이 굉장히 수송이 용이한 용이하고 장점이 있다. 예, 또 하나는 예. 방전이 안 돼요. 방전. 채워만 넣어놓으면 어떻게 에너지는 유지가 되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로서는 확실하게 수소는 미래의 대안이 맞습니다. 효율성 있네요, 정말. 예,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ESS 쪽보다는 수소 쪽이 에너지로는 확실하게 유리하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유럽 쪽이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참고로 그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이 ESS 쪽, 그러니까 태양광을 한동안 엄청 많이 깔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남는 에너지를 이 방전시키는데 돈을 또 들어요. 아, 방전을 시키는데. 또. 이게 전기가 너무 남아둬 버리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소는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또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방전을 안 시켜버리면 또 네. 폭발 위험도 있으니까 어허. 뭐 그런 것 때문에도 ESS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을 수소가 채워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소를 보실 거면 수소차 쪽보다는 연료의 개념으로. 예, 가야 연료의 된다?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일반화가 힘들기 때문에 전기차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뭐 장기 투자권으로 본다고 해도 투자 유망한 종목 없습니까? 저는 수소 네. 쪽은 패스를 했는데 네. 말씀 주신 저도 똑같아요. 같은 의견이세요? 수소 경제는 있어요. 수소 네. 경제는 있는데 차량은 제한이다. 그러면 사실 수소 쪽에서 효성 첨단 소재가 뜨는 이유는 수소 차량이 아니라 네. 이게 기본적으로 수소가 이 팽창했을 때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장에 있어서도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쪽에 대한 탄소 섬유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앞으로 커질 거다라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본다라면 뭐 효성 첨단 소재 지금 올라가는 움직임이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후에 심상치가 않죠. 예, 수소 쪽으로 보신다라면은 네. 저는 효성 첨단 소재와 수전에 아까 말씀 주신 태양광이나 풍력을 네. 수소 쪽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로 바꾸는 게 수전의 발전이거든요. 예. 그 수전의 시스템이라든지 뭐 스택이라든지 그런 쪽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접수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주셨고 장기 투자 가능권 종목 있습니까, 문서현 전문가님? 뭐 우리나라에서 수소는 어쨌든 넘버원은 하나솔루션이 맞습니다. 네. 수전에 관련 기술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수소 탱크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지금 하나솔루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는 뭐 하나솔루션이 넘버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소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제 이 아이디어는 이제 암모니아도 뜨거든요. 암모니아요? 암모니아가 화학 공식이 예. 질소 세 개에 수소 하나잖아요. 네.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라서 여기 소위 말하면 수소를 만들어 놓고 네. 왜냐면 수소는 기체잖아요. 기체를 운반하기 또 힘들어요. 근데 암모니아는 액체잖아요. 질소를 넣으면 액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이제 좀 이동이 편하게 만들고 나서 이동을 해서 나중에 분리하는 건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휴캠스가 또 이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휴캠스? 네, 휴캠스요. 그래서 휴캠스도 괜찮습니다. 휴캠스 주시는 거 맞으세요, 그러면? 아니 탑픽으로? 하나 솔루션인데 원탑이고 네, 휴캠스. 휴캠스도 괜찮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아, 두 개나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개념으로만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뭐 수소차를 더 빨리 탄다 이런 시대가 도래해서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각각 한 종목, 네, 두 종목씩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다음 차례는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예상 가능한 그리고 아마 관심도 굉장히 많은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요즘 참 좋잖아요, 종목들. 모빌리티 혁신의 방점을 찍을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 들어볼까요? 네, 김동현 전문가님. 네, 뭐 저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모빌리티 기본적으로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차도 사실 2단계 자율주행은 탑재를 하고 있어요. 뭐 특히나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 네. 요 기술이 내연기관 쪽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 걸로 시장에서 인식을 그래요? 하고 볼보가? 있고, 네, 예. 볼보가 중국 쪽에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규제가 좀 달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규제 방식 자체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 하면 안 돼. 네. 나머지는 알아서 해. 방식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내는 요것만 돼. 나머지는 안 돼. 이게 상당히 이 규제 자체가 국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신기술도 좀 느린데. 새들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 그 자율주행은 일단 미국과 중국 위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면 네.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는 못 합니다. 물론 해보셨겠죠? 경험을? 이게 네. 사실 테슬라가 가장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뭐 일예로 제가 뭐 서울에서 울산을 갈 때 차에 손만 올리고 있습니다. 발도 떼고 있고 손도 떼고 있고 네, 마치 네. 조수석에 앉아 있는 동승자처럼 운전을 해서 가요. 자주 갈만 하시겠어요. 예. 네, 피로도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겠어요. 운전에 피로도가 없고 네. 이게 뭐랄까 아직까지 국내 자율주행 2단계 차량 같은 경우에도 불안하죠. 앞차가 불안하죠. 멈추는데도 가까이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러니까요. 개입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신뢰감이 시장에 생기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이미 소비자들이 테슬라 오너들이 가장 테슬라를 크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물론 2단계예요. 네. 2단계인데 이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이 이제 5단계까지 있거든요. 최종 완성 5단계는 단계가? 5단계 핸들이 없어요, 아예. 핸들이 없어요? 네, 차량에 핸들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 자체가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 5단계인데 거기까지는 쉽게 가진 못해요. 3단계부터가 손을 뗄 수가 있거든요. 테슬라가 언제까지 그 5단계 하겠다고 했었죠? 5단계 목표가? 완전 자율주행이 4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4단계? 아예 5단계까지는 아니고 4단계까지를 앞으로 한 3년 내에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3단계까지는 이미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테슬라가 뭐 이게 매뉴얼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베타 테스트 버전인데 네. 이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 테스트라는 표현을 쓴 거다. 만약에 그냥 가정기기였다면 우리는 완성품이라고 할 거다. 이 정도 내놓을 수도 자신감을 있다, 그냥.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3단계가 이제 운전자가 손을 뗄 수 있는 수준인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다스 뭐
뭐 레이더, 라이다 혹은 카메라 탑재율이 높아지는 이런 모든 부품들이 다 자율주행 관련 산업들이고 이런 관련 부품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좀 더 편하고 수월하게 뭐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게 기술 발전의 이유이고 그래서 모빌리티 쪽에서 자율주행은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방향만 안다라면 시간은 중요치 않다.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 관련한 투자는 뭐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네. 투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배다, 네, 동승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전기 연료를 넣어가지고 손 안 대고 자율주행으로 울산을 가는 그 모습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부분이 저희가 또 오늘 귀성길이 향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여건 때문에 많지 않으실 것 같지만 뭔가 불화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필연적이라고 봐주셨는데 문서진 전문가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방점 찍을까요? 자율주행? 네, 맞죠. 이제 향후 한 5년까지는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전기차를 하는 이유가 그냥 뭐 연료만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함으로써 그 안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뭐 많은 방식들이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지금의 자동차는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잖아요. 네. 설계든 뭐든 대부분 운전자 중심인데 이제는 탑승자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네. 누가 타서 거기서 뭘 하는지가 중심이 될 겁니다. 탑승자. 네, 탑승자 예. 중심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자율주행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 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그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가 택시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택시를 타면 앞에 사람이 있긴 해요. 네. 운전은 안 해요. 운전은 안 하는데 타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무서워할까봐. 왜냐하면 예. 혹시나 모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예, 아직 너무. 모르니까 네. 혹시나 몰라서 운전자가 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 자율이다. 그러니까 이거 5단계거든요. 레벨 5단계고 원래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사장님이 탔는데 아무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구색을 맞추고. 네, 진짜 가만히 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특별하게 개입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크루즈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주요 기업들이 IT 플랫폼 회사든 그다음에 뭐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든 우리 테슬라든 계속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차를 안 몰게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차에서 뭘 할지를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는 미래차의 에너지는 전기차로 굳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럼 이제 사람들이 차를 안 몰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자율주행이 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럼 이 차 안에서 뭘 할지와 관련된 그걸 고민해야겠어요. 예, 그때는 예. 엔터테인먼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그때는 그때 차에서 뭐 TV를 보고 간다든지 네. 쇼핑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마존이 왜 자율주행이나 이쪽에 많이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그러겠어요. 어차피 예. 차는 지금은 차를 몰면서 쇼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면 그때는 차를 몰면서 쇼핑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연계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운전을 안 하게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자율주행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율주행차에 몸을 싣고 편하게 내 고향길로 향하게 되는 그날을 저희가 기약을 하게 되는데 저만 해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못 믿는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김도원 전문가님께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여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 자율주행의 현실성이 우리나라에서는 떨어진다. 이런 좀 얘기도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사글을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아마 많이 안전성과 관련된 기사글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나 진통 과정과 성장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과태료는 누가 낼까? 경찰도 지금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다. 개혁도 지금 규제도 많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걸림돌로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서인 전문가님 많은 것들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 근데 여기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 또 V2X 시스템이 환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V2X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vehicle to 네. 뭐 그다음에 X 여러 가지들. 쉽게 말하면 차가 여러 가지 사물들과 통신을 하는 환경. 그러니까 지금은 예. 어찌 보면 약간 직관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뭐 라이다라든지 뭐 이거 뭐 카메라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차가 말 그대로 보고 가는 거예요. 차가 보고 거기 상황을 보고 만 돌발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계가 거기서 맞춰 조작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돌발 사건에 대해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려면 통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내 차가 앞에 안 보이고 옆에 코너가 안 보이더라도 네. 예를 들어 신호등이 그거를 보고 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앞차나 옆차나 이 사람들이랑 통신이 되면 야 옆에 지금 어디가 어느 속도로 오고 있어 조심해라고 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아, 환경. 너무 좋겠는데요. 그게 궁극에 그게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마음 환경인데 놓고. 예 네. 근데 그걸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이거 희한하게 여기 와서도 또 5G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5G 환경이 구축이 돼야 돼. 음영 지역이 없는 5G 환경이 구축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5G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스타링크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궤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위성 통신을 한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 좀 단점은 많긴 해요. 뭐 터널이라든지 지하에 갔을 때 안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슬라 역시도 지금 이쪽에 V2X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구현을. 이게 돼야지 완벽한 구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조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해결책 분명히 있다라는 시각이십니다. 김동현 전문가님께서는 걸림돌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뭔가 해결책은 또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사실 5G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5G가 그렇게 생각보다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킬러 컨텐츠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킬러 컨텐츠. 네, 이게 자율주행일 수 있어요. 네, 자율주행이 4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5G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단계도 쉽게 못 넘어가요. 2단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자가 꼭 핸들에 손을 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대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개입할 수 있도록. 네. 사실 그 자동차 회사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으면 개입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시켜 놓은 거죠. 2단계가. 아. 근데 3단계는 핸들 잡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핸즈프리가 되는 거예요. 네네. 3단계부터는.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면은 그 자율주행 시스템 책임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여기에 대한 네. 전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그 각 나라별로 뭐 법제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단계가 필요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규제라는 부분,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 국가니까 통신 규제가 되게 심합니다. 위성 뭐 GPS 제공 역시도 그래요. 사실 완전 자율주행은 맵 데이터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 주신 차량끼리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이 차가 앞으로 우회전할 거, 저 차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뒷차가 아는 거예요. 내 뒤에 오는 차가 목적지가 어딘지 앞차가 아는 거죠. 서로.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차선도 그렇고. 그렇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아직은 풀리질 않았고, 그래서 그건 좀 먼 미래인데 성장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는 앞으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장은 그래서 3단계까지 진행되는 데 필요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V2X까지 들어가는 단계는 4단계 이상으로 가야 돼요. 3단계도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3단계까지 중요한 거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아다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지금의 전장화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앞으로 좀 더 유망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네, 성능 좋은 카메라도 많이 달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두 분께서 뭐 라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뭐 통신 장비 이런 것들 5G도 같이 묶어서 본의 아니게 언급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기술들이 아마 총망라돼야 되지만 우리가 또 안전하게 자율주행에 탑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종목 컨택을 조금 해보고 싶거든요.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테마라 위험하다 이런 인식도 분명히 있고요. 핵심적인 종목은 분명히 여기서 성장성을 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픽해 주실 만한 종목 있으세요, 김동현 전문가님? 네, 이미 성과를 보여준 만도. 네. 이 만도가 대형주 쪽에서는 전 주도 역할을 계속 해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다스의 최강자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글로벌 탑 브랜드들과의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도는 계속해서 핵심주로 보셔야 되고, 캠트로닉스가 올라간 이유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캠트로닉스가 아까 말씀 주신 V2X 국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인증을 받은 기업이에요. 예, 예. 그런데 V2X 시간이 멀죠. 그 기대치 갖고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예. 이 종목이 모트렉스, 모트렉스랑 모바일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모트렉스를 대표로 하는 이런 원래는 내비게이션 기업인데 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전장이 기본이고 그런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장비들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2021년도 충분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위성을 생각을 하시면 네. 위성도 당장 그렇게 수익성은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폭발적 타고 상승을 강했어요. 하잖아요. 맞아요. 올해는 뭘 꿈을 꿀까를 주식시장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꿈에서 자율주행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꿈을 준비하는 종목들 3개 추려 주셨습니다. 문서현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열거를 해주실지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게 낫겠죠? 실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삼성전기, 네. 현대모비스, 이제 텔레칩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덩치 싶은데요. 큰 종목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 뭐 예. 사실 자동차 전장 쪽에서는 지금은 LG 이노텍이 꽤 강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기도 자동차 전장 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전장 제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MLCC가 당연히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분에 뭐 옛날에는 저용량이 많았는데 요즘에 네. 고용량을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삼성전기가 또 하니까 이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의 핵심 부품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량 MLCC 비중 많이 높습니까 지금? 원래는 저용량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예. 작년까지 5대5로 맞췄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역전되는군요. 그쪽으로 바꿀 거예요. 계속 고용량 쪽으로 계속 비중을 늘릴 거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앞서 그 VTX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간 통신 칩을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VTX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네. 뭐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저는 살짝 아쉬운 건 예. 사실은 만약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핵심 종목들은 그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많이 없어요. 사실 미국 관련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벨로다인, 강하고. 뭐 루미나라든지, 예, 예. 그다음에 뭐 사실 뭐 웨이모도 뭐 구글 쪽이니까, 그다음에 뭐 크루즈, 뭐 GM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갈 수 있는 부분, 뭐 그다음에 뭐 하물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미국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아쉽죠. 요즘에 근데 예. 또 서학개미 분들도 뭐 워낙 많이 하시니까 뭐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는 벨로다인이나 루미나 같은 것들은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크로닉스 그 관련 기업은 지금 삼성이 또 인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있거든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런 이 GPU에 들어간 성능을 높이는 조그마한 반도체를 그냥 부스트업을 시키는 예. 그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또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면 GPU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회사도 괜찮습니다. 아크로닉스 같은 것들도 한 관심을 서학개미 분들은 한번 네.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종목을 한다면 종합개미들도 챙겨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예. 삼성전기, 그다음에 네. 현대모비스, 모비스. 예,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텔레칩스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는 눈이 넓어지셨어요. 시야가 넓어져가지고, 아, 정말 더 갈 것 같다. 성장성 있으면은 해외 주식도 많이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종목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국내 동학개미들을 위한 종목도 세 종목이나 꼽아주셨고, 개수는 더 많으세요. 지금 해외 쪽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까지 함께 저희가 팁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저희가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입니다. 제가 이 얘기들을 두 분과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룬 거는 마지막에 제가 복채를 두 분이 가지고 오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받아봐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주제가 2021 모빌리티를 잡아라입니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가장 큰 수익이 날 수 있을까? 탑픽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먼저 주시겠어요? 주세요. 네, 김동현 전문가님. 삼성 SDI입니다. 예, 삼성 SDI 제가 LG화학을 원래 선호를 해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뭐를 가지고 오실까 저도 조금 뭘까 했어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2021년이니까 네.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를 다 생각을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3분기에 이제 IPO IPO를 하겠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LG 화학은 그 투자 모멘텀이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삼성 SDI는 그때 되면 오히려 매수세가 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기간 동안 이제 그 투자 모멘텀이 부재할 테니까 네. LG 화학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삼성 SDI를 이동할 수 있겠죠. 일정 시간 동안 그럴 수 그런 있겠죠? 부분도 있지만 예. 제가 요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삼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기차가 네. 바퀴 달리고 자동차 그 외장 부품을 얹은 IT 기기화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받잖아요.
이게 OTA라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를 타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이 OTA가 뭐냐면 자동차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차량에 모뎀 칩이 있기 때문에 제 차에 없던 기능이 테슬라는 지금 기존에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없었던 기능이 네.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요? 네, 그게 지금 네. 사실상 휴대폰 업데이트가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이 자동차 전기차는 타면 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IT 기기에 가깝다. 다만 이제 구동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쪽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현대기아차랑 협업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네. 테슬라는 그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칩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이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주행을 했을 때 네. 사고가 예방되고 혹은 사고가 발생하는지 이런 빅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데 예전에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치고 나오지 못하는 건 차량이 없는 거예요. 아, 한 몇 대 가지고 막 100대로 시범 테스트 한계가 주행하고 있는 있는데 거군요. 예. 이걸로는 데이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용 생산을 시작한 테슬라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다 역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율주행에 지금 선봉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데이터 시대이고 그 데이터는 모든 IT 기업들이 욕심을 내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삼성의 자동차에 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겠지만 LG도 막 마그나 얘기 나왔을 때 LG카 얘기 나왔잖아요. 삼성도 군불 정도는 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도요. 그렇다면 SDI는 즉각 반응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투자를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해야 되기 전 때문에. 신박한데요. 네, 그런 삼성도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못할 있다 거 이렇게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 SDI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문화의 전문가님은 궁금합니다. 워낙에 많은 또 종목들을 네. 언급해 주셨는데 그 안에 있을지 아니면 뉴페이스가 나올지 네, 탑픽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전 탑픽 현대모비스. 모비스 설정했습니다. 의외네요. 네. 사실 이번에 애플카 이슈를 할 때 예. 기아차랑 현대차가 꽤 많이 갔잖아요. 사실 애플카가 나온다면 가장 수혜를 보는 건 현대모비스고요. 가장 피해를 볼 건 현대차라고 봅니다. 현대차가 피해 주라고요? 네, 저는 피해주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경쟁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만약에 뭐 미래카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미래카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애플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어찌 보면 본인들의 경쟁자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 따지면 사실상은 어찌 보면 그냥 하청업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제규어의 전기차 모델을 마그나가 생산하거든요. 그냥 마진율이 2%밖에 안 돼요. 진짜 조금인데. 네, 안 됩니다. 그냥 뭐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보다 위탁 생산을 받으면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아요. 1% 얘기 나오던데요. 예, 애플카 그렇죠. 만들어주면. 지금 만약에 네. 애플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폭스콘이 네. 큰 회사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폭스콘을 성장 회사라고 보지 않잖아요. 마진율 1, 2% 나오는데 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왔는데 마진은 둘째 치더라도 애플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 공유는 좀 하자라고 할 건데 애플이 그걸 하겠습니까? 아하.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네. 정말 껍데기만 만들어주는 회사일 수밖에 없다. 기아차는. 현대차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를 시장에 출시시키는 효과니까 더 내 경쟁자를 강하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꼴이 될 거잖아요. 수가 있다. 이쁘게 예. 만들어주면 줄수록 어.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줄수록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별론데 중요한 건 현대모비스 좀 다르거든요. 뭐가 달라요? 왜냐하면 어쨌든 애플카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부품은 현대모비스가 들어가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만약에 그러니까 애플이 만드는 차에 부품을 많이 넣잖아요. 네. 잘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예를 들어 뭐 아이카 이후에 뭐 갤럭시 카가 되든 뭐 어떤 다른 구글 카가 되든 뭐 이런 카들이 나올 때 결국에는 그 부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확장성은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는 이 모비스가. 부품을 하는 모비스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애플과 관련된 수혜주에는 네. 가장 큰 건 저는 모비스일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뭐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뭐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시장에 뛰어들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모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저는 현대 모비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10 안으로 진입 가능할까요? 현대모비스가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해도 수혜주가 될 거라는 측면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께 이렇게 저희 든든한 복채를 받았고 연말에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복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을지 기대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두 분도 부자 되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2021년 모빌리티를 잡아라 설 특집 방송 심도 있는 얘기 두 분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두 분과 함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